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7권 13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2편에서도 동학군들이 쫓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난과 이우암도 관군과 민보군들에게 생포되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가 제13편으로 이어집니다. 제7권 석대들의 내리는 눈. 혼백들은 어디 가고. 달림이는 가슴 한복판에 날카로운 바늘 하나가 날아와 박히는 듯 싶었다. 머리끝이 곤두서고 등줄기에서 천율이 일었다. 그녀는 진저리를 쳤다. 엉아! 방 안에 혼자 재워놓은 아기 진선이 느닷없이 발작을 하고 비명을 지르듯이 울어댔다. 짐승한테 물어 뜯기거나 누군가한테 힘껏 꼬집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악을 쓰고 울어대는 듯 싶었다. 달림이는 그 소리를 부엌에서 들었다. 그녀는 부뚜막 밑을 파내는 아버지 천만석을 돕고 있었다. 괭이질을 하고 있던 천만석과 흙을 긁어내던 달림이는 동시에 일손을 멈추고 멍해졌다. 자기네 아기가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낳은 뒤로는 이때껏 울음소리는 물론 잠꼬대 소리 한번 내지 않던 아기였다. 저것이 뭔 소리냐? 천만석이 자기의 귀를 의심하면서 허공을 쳐다보기도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기도 하다가 딸 달림이에게 물었다. 아이고, 우리 애기. 멍에 있던 달림이는 허공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때껏 얼마나 벙어리 아기가 낳았다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었던가. 한데 그 아기가 그렇듯 벼락치는 듯한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이었다. 달림이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기를 보듬었다.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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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냐. 달림이가 달랬지만 아기는 계속해서 악을 쓰듯이 울어댔다. 온 힘을 다 써서 울고 있는 아기의 얼굴은 붓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달림이가 아기를 안고 펄쩍펄쩍 뛰면서 달랬다. 아이고, 우리 애기 울었네. 우리 애기 벙어리는 아니네. 아이고, 아버지, 우리 진선이가 울었어. 달림이는 엉엉 울어댔다. 아버지 천만석이 달려와 아기를 들여다보았다. 천만석의 눈에 물이 고였다. 서쪽 산 위로 불타오르듯이 피어나던 핏빛 저녁 노을이 꺼지고 바야흐로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달림이는 아기를 안고 동네 방네를 휘돌아다니고 싶었다. 우리 아기가 울었어. 우리 아기 진선이는 이제 벙어리가 아니요. 하고 외쳐대고 싶었다. 어머니 지씨와 노마님 보성댁 박씨한테 얼른 아기가 울었음을 알리고 싶었다. 싸움터에 나가 있는 샌님 이인환에게로 달려가 아기가 울었음을 말해주고 싶었다. 달림이는 아기를 으스러지도록 안은 채
어헉 어헉 하고 울었다. 어이구, 이것이 뭔 일이다냐 하고 나서 천만석은 하늘을 향해 아이고, 용천하시는 하늘님네, 참으로 고맙고 또 고맙구먼요 하고 엎드려 절을 하고 두 손을 비벼댔다. 그도 두 팔뚝으로 번갈아 눈물을 훔치면서 으흑 으흑 하고 울어댔다. 샌님 이인한과 자기의 딸 달림이 사이에 낳은 이 아기 진선이가 장차 똑똑해야만 종인 자기들의 신분을 향상시키는데 큰 힘이 될 터이었다. 바야흐로 서쪽 산 위로 불그스레한 저녁 노을이 피어나고 있었다. 한밤중이었다. 달림이는 아기 진선에게 젖을 물리고 누웠다. 아직도 그녀는 자기 아기가 그렇게 소리쳐 울었다는 사실이 생시의 일 같지가 않았다. 얼른 샌님 이인한이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다. 노마님 보성댁 박씨와 어머니 지씨가 얼른 왔으면 좋겠다 싶었다. 달림이는 또 아기를 으스러지게 끌어안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파도 소리가 귀 시리게 들려왔다. 손바닥만한 마당 건너의 모래 언덕 저쪽에 거친 바다가 있었다. 먼 바다에서 굼실굼실 밀려와 집 두들겨대는 파도를 묵묵히 견디고 있는 모래 언덕 안쪽 구석에 그녀의 피난살이 움막은 있었다. 부엌에서 쿵쿵 흙 파는 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아버지 천만석이 부뚜막 밑을 파고 있는 것이었다. 달림이의 아버지 천만석은 그 일을 하루 전부터 하고 있었다. 샌님 이인하는 어찌 되었을까? 화승총을 쏘아대면서 들판을 달려가는 이인한의 모습이 그려졌다. 총철안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그의 모습도 그려졌다. 부엌에 굴을 파는 일을 노마님 보성댁 박씨가 시키고 갔다. 가끔씩 칭얼거리고 해적거리며 젖을 빨던 아기가 다시 잠이 들었다. 달림이는 아기가 칭얼거리는 것이 마냥 신통하기만 했다. 가슴이 뿌듯했다. 술렁거렸다. 현실의 일 같지가 않았다. 치맛자락을 허리춤까지 걷어 올리고 강동하게 띠로 동여 묶은 다음 부엌으로 나갔다. 부엌 안에는 소태기름불 하나를 밝혀놓았다. 천만석은 부뚜막 밑에 흙을 파내서 바닥에 두둑하게 쌓아놓았다. 부엌문에는 거정문을 들이워 놓았다. 천만석은 흙 파는 소리가 크게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괭이질을 했다. 달림이는 멱서리에다가 흙을 담았다. 그것을 머리에 이고 마당을 건너 모래밭으로 갔다. 달이 떠올라 있었지만 검은 구름이 짙게 끼어 있으므로 어두컴컴했다. 검은 바위 끝으로 갔다. 흙을 깊은 바닷물에다가 버렸다. 퍼낸 흙의 흔적을 없애려는 것이었다. 달림이가 버린 흙을 삼킨 바닷물이 푸른 형광을 뿜었다. 달림이는 아버지 천만석이 왜 부엌 부뚜막을 그렇게 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새님 이난이 어느 날 문득 싸움터에서 목숨을 부지하여 도망쳐 오면 그곳에 숨겨 놓으려는 것이었다. 살아 돌아와 거기 숨어 살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으랴. 만일 새님이 죽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도 따라 죽을 것이다. 저 바닷물에 몸을 던져 죽을 것이다. 아기를 안고 죽어야 한다. 달림이는 이를 물었다. 새님이 없고는 이 세상도 없다. 새님한테 우리 아기의 울음을 들려주지도 못하고 죽게 되다니. 천만석이 파놓은 흙을 퍼다가 바닷물에 버리고 또 퍼다가 버렸다. 그때마다 인광은 들솟았다. 인광이 지난 해에는 고기 풍년이 든다고 했다. 새님은 고깃국을 좋아했다. 새님을 붓두막 밑에 굴 속에 숨겨놓고 날이면 날마다 좋아하는 고깃국을 끓여드릴 터인데 문득 달림이는 팔뚝에 힘이 풀렸다. 모래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밤안개에 덮인 먼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와 제주를 넘었다. 새님이 이미 죽고 없는데 아무 쓸모도 없는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다시 한 멱서리의 흙을 바닷물에 버리고 돌아서는데 동북쪽의 산모퉁이 쪽에서 희끗한 것들이 움직거렸다. 머리끝이 곤두섰다. 우리가 부엌에 굴 파는 낌새를 채고 누군가가 발고를 했기 때문에 민보군들이 쫓아오고 있는 것일까? 그 동북쪽 산모퉁이에서 번져오는 냄새는 그녀의 코와 얼굴 살갗에 익은 것이었다. 별님이가 섬들이 독 하나를 머리에 이고 왔다. 한 달 전부터 난 입덧 때문에 비쩍 말라있는 저 아이가 어떻게 저 무거운 것을 머리에 이고 험준한 죄를 넘어 여기까지 달려왔을까? 그 뒤를 어머니 지씨와 노마님 보성댁 박씨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들은 숨을 거칠게 쉬었다. 별림이는 부엌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무거운 것을 머리에 이고 온 별림이는 계속 안간 힘을 쓰곤 했다. 그녀에게서 더운 땀내가 났다. 체구 큰 남정네 하나가 들어가 다리를 약간 오그린 채 누워있을 수 있는 큰 기와독을 머리에 이고 산을 넘어오느라고 죽을 힘을 다 쓴 모양이었다. 어머니 지씨와 달림이가 부축해서 그녀 머리에 얹혀있는 기와독을 땅에 내려놓았다. 독을 부려놓고 난 별림이는 마당에 주저앉았다. 내 활개를 벌리고 쓰러지더니 온몸에 힘을 풀어버렸다. 어머니 지씨가 별림이의 목과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달림이도 별림이의 팔과 다리를 주물렀다. 노마님 보성댁 박씨는 안타까운 듯 혀를 끌끌 차면서 말했다. 욕봤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이냐.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도록 해라. 이윽고 별림이가 일어나 댓돌에 가서 앉아 한숨을 푹 하고 쉬었다. 어머니 지씨는 달림이가 쓰던 멱서리를 집어들고 부엌으로 갔다. 달림이는 노마님 보성댁 박씨에게 다가가면서 목구름이 섞인 소리로 노마님, 울 애기가 울었구먼요. 하고
말했다. 아니, 그것이 뭔 소리냐? 보성댁 박씨가 탄성을 질렀다. 보성댁 박씨와 지씨가 방 안으로 달려갔다. 보성댁 박씨가 아기를 안고 들여보았다. 언제 울었냐? 아까 땅거미가 쥐 무렵에 갑자기 벼락치는 소리로 꼭 누가 꼬집어대거나 뭐던데 물리기라도 한 것 같이 울었구먼요. 그러면 그렇지. 노만인 보성댁 박씨는 아기를 으스러지게 안으면서 목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지씨는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흘려댔다. 달림이는 또다시 울기 시작했다. 별림이는 뒤따라 들어와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만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지씨는 멱서리로 흙을 퍼다가 버리기 시작했다. 달림이는 대산 태미로 흙을 퍼날랐다. 큰마님 보성댁 박씨는 나무 바가지로 퍼날랐다. 별림이는 동이로 흙을 퍼날랐다. 별림이는 자기가 어떻게 그 우람한 기와독을 머리에 이고 가파른 재를 넘어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가슴은 심하게 울렁거렸다. 그 독 속에 샌님 이인한이 들어가 숨어 지내게 될 거라는 생각이 그녀의 눈앞을 어지럽게 하곤 했다. 땅에 묻은 독 속에서 새우처럼 몸을 구부리고 앉아있는 한 남정네의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에 그려지곤 했다. 가슴 속에 뜨거운 울음덩이가 뭉쳐졌다. 이인한을 닮은 아기를 뱃속에 담아 기르고 싶었다. 이유암은 어떻게 하고 이인한 닮은 아기를 뵌단 말인가? 반은 이유암을 닮고 반은 이인한을 닮으면 좋을 것이다. 새벽녘의 굴 속에 독을 묻고 가장자리에 흙을 발랐다. 그 위에 납작하고 넓은 돌 하나를 놓고 물동이를 놓아준다면 감쪽같이 모를 터이었다. 부엌 바닥에 널려있는 나머지 흙과 돌멩이들을 다 쓸어내고 났을 때 날이 번이 밝았다. 아버지 천만석은 지게를 짊어지고 괭이 하나를 손에 든 채 산으로 갔다. 굴을 덮을 납작하고 넓은 돌을 주우러 가는 것이었다. 보성댁 박씨는 밥과 국을 정성스럽게 짓고 끓이라고 했다. 부뚜막의 굴 앞에 그것을 차려놓은 다음 절을 하였다. 무릎을 꿇고 앉아 빌었다. 치기금지 원희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그저 하늘님의 조화만 믿사옵니다. 그 조화로 제 아들 이인한을 살려주시옵고 혹시 일이 크게 잘못되더라도 그 아이가 이리로 돌아와서 은신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조화를 부리시는 하늘님 외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잘 덮어 감추어 주시옵소서. 지씨도 빌고 달림이도 빌고 별림이도 빌었다. 보성댁 박씨는 구림으로 돌아가면서 이놈아 목이 터지도록 소리쳐 울어라. 산천 초목이 윽신윽신하도록 울어봐라. 무엇이 무서워서 이때껏 울지를 못했더냐. 하고 중얼거렸다. 이제
그 아기는 명만 길면 된다. 난리가 가라앉고 아들이 돌아오고 마음이 차분해지면 그 아기 진선과 구림포에 제 어미와 함께 숨겨놓은 큰 손자 진우를 위해 푸닥거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니, 아주 천관사에 가서 불공을 들여야만 한다. 보성댁 박씨를 뒤따라가는 별림이는 그 아기가 소리쳐 울었다는 사실이 고지 들리지 않았다. 영영 울지 못하게 되고 벙어리가 되고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생각했다. 이 무슨 흉한 심술인가? 별림이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고개와 등줄기와 어깨와 팔뚝이 뻐근했다. 다리의 근육들도 아리고 저렸다. 용을 쓰며 독을 이고 죄를 넘어온 일이 꿈만 같았다. 어머니가 이고 오겠다는 것을 그녀가 한사코 빼앗아 머리에 이었던 것이다. 이상스러운 일이었다. 평소에는 꿈쩍도 할 수 없는 큰 독이었다. 한데 샌님을 숨도록 하려 한다고 하자 그 독이 별로 무겁지 않았다. 그들이 구림 큰 댁으로 돌아왔을 때 월산 사돈댁에서 사람이 와 있었다. 입성이 꾀죄죄하고 머리를 빗어 쪽진 모양새가 곱지 않고 얼굴 구멍새들이 좀상한 여인네였다. 흰자위가 커진 그 여인네는 숨을 가쁘게 쉬면서 부들부들 떨었다. 장흥 읍내 장대에서 시신을 찾아가라는 구문이라오. 그것이 뭔 소리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보성댁 박씨는 땅바닥에 허물어지듯이 누워버렸다. 별림이도 온몸에 힘이 풀렸다. 하늘이 노래졌다. 사돈댁의 아랫것은 같은 말을 주절주절 짓거려댔다. 우리 집 새님께서는 고읍에서 돌아가셨다는데 집안 어른들이 모두 가셨구먼이라오. 시신을 모셔올 준비를 해가지고. 부용산의 그늘진 골짜기에는 덜 녹은 눈이 희끗희끗 남아 있었다. 보성댁 박씨와 별림이와 그녀의 아버지 천만석이 들길로 나섰다. 천만석은 바지개를 짊어진 채 가고 별림이는 시신 수습할 시신옷 보자기를 옆구리에 끼고 갔다. 뒤를 따르는 보성댁 박씨는 아주 허리에 띠 하나를 두르고 치맛자락을 강똥하게 말아서 그 속에 찔렀다. 이를 악물었다. 종 이갑동을 불러들여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산을 한 난이던가. 그 씨가 스스로 종놈 이갑동의 자식임을 자처하고 나선 이제 그 어미인 내가 양반의 안악이라고 체면치레를 하면 무얼 할까. 더구나 이인한 그놈은 죽었다지 않는가. 그놈 없는 세상 살아 무얼 할 것인가. 그놈의 시신을 수습해다가 묻어주고는 나도 눈 딱 감고 숨을 쉬지 말아버리지. 보성댁 박씨는 가슴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목줄이 뻐근해지면서 숨이 막혔다. 하늘에는 검은 구름장들이 내달렸고 대흥 쪽으로 뚫린 들판 저쪽에서는 고추알 바람이 달려와 살갗을 에이려 들었다. 천만석과 별림이는 저만큼 앞장서서 가다가 발을 멈추고 그녀를 기다려주곤 했다.
그냥 집에 계시면은 우리 둘이 가서 찾아 모시고 올 텐데 이렇게 발걸음을 하십니까요? 날씨도 춥고 길도 멀고 한데 이러시다가 하라 눕기라도 하시면 어찌하실랍니까요? 천만석이 보성댁 박씨에게 말했다. 보성댁 박씨는 말없이 천만석을 앞장서서 걸었다. 바삐 걷는다고 걷지만 다리와 엉덩이는 뒤처지고 부지런히 휘젓는 팔만 앞장서 있곤 했다. 70리길을 걸어 자울제를 넘었다. 순지뜸을 지나 석대 들판을 건너가면서 그들은 수도 없이 많은 시신들을 보아왔다. 논둑 밭둑에 걸쳐져 있고 개울에 처박혀 있고 물 괴어 있는 논바닥에 엎어져 있었다. 개들이 뜯어먹다가 둔 시신도 있고 어깨와 다리가 떨어져 나간 것도 있고 목이 없는 시신도 있었다. 여인네와 늙은 남정네들이 자기의 시신을 찾으려고 기웃거리고 다녔다. 시신을 이리 뒤집어 눕혀놓고 들여다보고 저쪽으로 엎어놓으며 들여다보았다. 찾은 시신을 지게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지게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신을 그냥 등에다 업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별림이의 일행이 장령성 남쪽 장대에 이르렀을 때는 겨울에 짧은 해가 강진 쪽의 지평 너머로 바야흐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 지평 위에는 검은 장어 구름들이 층층이 가로누워 있다가 해를 삼켰다. 해는 홍시처럼 붉어졌고 피처럼 새빨간 빗살을 토해냈다. 장대 주변의 들판에 찾아가지 않은 시신들이 50여 구나 드문드문 널려 있었다. 장대 안에는 시신들이 서로 가로질러 누워있기도 하고 겹겹이 포개져 있기도 했다. 보성댁 박씨는 장대 어구에 널려있는 시신부터 살피기 시작했다. 엎어져 있는 시신은 바로 눕히고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한데 그 얼굴들이 모두 그을려 있고 머리털들이 타지고 없었다. 더구나 그을린 얼굴이 퉁퉁 부은 데다가 푸르딩딩하게 얼부풀어 있었다. 얼굴의 생김이나 색깔을 가지고는 아들 이인안의 시신을 찾을 수 없을 듯 싶었다. 보성댁 박씨는 흉터를 생각했다. 이인안의 오른쪽 허벅다리 앞쪽 가운데에 보름달 같은 흉터 하나가 있었다. 어린 시절에 종기를 심하게 앓았던 것이다. 너희 새님하고 비슷하다 싶으면 오른쪽 바지가랑이를 끌어올려 봐라. 허벅다리 가운데에 엽전 크기만한 흉터가 하나 있느니라. 보성댁 박씨는 천만석과 별림이에게 말했다. 서둘러 시체들의 오른쪽 다리에 바지가랑이를 끌어올리고 허벅다리를 살폈다. 땅거미가 내렸다. 별림이는 진저리를 치곤 했다. 기껏 연화문구의 시체를 살폈을 뿐인데 사방이 어둑어둑해졌다. 시체를 뜯어먹고 미친 개들이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어슬렁거렸다. 시체들이 여기저기에서 불끈 일어서서 덤벼들 것 같았다. 어둠 때문에 시체를 더 살필 수 없었다. 아이고, 어떻게 횃불이나 하나 켜잡았으면 좋겠다. 보성댁 박씨가 말했다.
밤에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는 군졸들이나 민부군들한테 끌려가서 곤욕을 치를 것이옵니다요. 근처 주막집으로 들어가서 요기를 하시고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찾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요. 거기서 뭐들 하느냐? 얼른 싹 돌아가거라. 민복은 너댓이 지나가면서 시체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다. 잡아다가 물고를 내기는 버딱 돌아들 가거라. 보성댁 박씨는 천만석과 별림이를 앞장 세우고 탐진강 건너 주막집으로 갔다. 복록방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주보 박단이는 쌀쌀맞게 말했다. 국밥도 다 떨어지고 잘방도 없다고 했다. 아이고, 뭐 웃돈을 좀 얹어줄 것인게 한 그릇만 내놓으시오. 우리 노래에 계신 노마님께서 아침부터 빈속이신데다가 편찮은 시기까지 한터라. 천만석이 주모 박단이에게 통사정을 했다. 아이고, 몸머가 쓰라린 빈속으로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지체 높은 노마님의 속이나 종놈의 속이나 다 마찬가지를 더이지라오. 그치만은 노마님 아니라 왕후 장상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떨어지고 없는 것을 낸들 어쩌겠소? 박단이는 빈정거렸다. 시신 찾으러 온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이라야 보리쌀 한 톨이라도 남아나지. 밥은 어디에서 얻어오기라도 할 것이니까 헛간에서 좀 설의 기운을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시오. 천만석이 주모 박단이를 뒤를 따라다니며 애결했다. 내버려 두어라. 저쪽 천만 밑에서라도 앉아 있도록 하자. 잠시 후 날이 밝으면 또 나가볼 터인데. 보성댁 박씨가 천만석에게 말했다. 별림이는 좋은 수 하나를 생각해냈다. 자기가 근처의 여염집을 한번 더듬어 볼 참이었다. 난을 피해 가느라고 비워놓은 집이 있을지도 모르고 혹시 인심 좋게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마님, 저한테 좋은 수가 있사옵니다. 저를 따라가시지요. 별림이는 보성댁 박씨와 천만석을 이끌고 주막집을 나섰다. 사방을 둘러 살폈다. 어둠 속 먼 곳에 까물거리는 불 한 개가 있었다. 마을이었다. 그 불을 향해 걸어갔다. 천만석이 박씨를 부축했다. 마을 어구에 불 켜져 있는 움막 한 채가 있었다. 그 집의 사립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마당으로 들어섰다. 방문 앞으로 가서 인기척을 하고 저 지나가는 사람인데 한 가지 사정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왔사옵니다.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중년의 남정네 하나가 문을 열고 나왔다. 별림이가 그에게 노마님의 이야기를 하고 요기를 하고 밤을 샐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 주인 남정네가 별림이 일행을 반갑게 맞았다. 그 남정네는 연남석이었다. 밥을 지어주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별림이 일행이 어떠한 점을 보고 그렇게 짐작했는지 연남석이 저 혹시 이접주나 홍접주의 시신을 찾으러 온 어른들이 아니시오? 하고 천만석에게 물었다. 천만석이 그렇다고 하자 저 동문 위에다가 효시를 해두었다고 합디다.
내일 새벽녘에 그리로 가보시오. 아직도 거기 걸려 있을지도 모르겠소. 하고 연남석이 말했다. 아래쪽 몸통은 장대 맨 안쪽에 있을 것이오. 보성댁 박씨는 정수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실신을 해버렸다. 별림이는 멍청해졌다. 천만석이 보성댁 박씨를 바로 눕히고 얼굴을 흔들어대며 정신 차리십시오, 마님. 하고 말했다. 연남석이 물 한 그릇을 떠왔다. 찬물을 얼굴에 뿌리자 보성댁 박씨가 깨어났다. 혀가 굳어진 듯 말을 하지 못했다. 바위샘처럼 눈물만 줄줄 흘렸다. 별림이는 바람벽에 등을 기댄 채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다. 목이 떨어지고 없는 이난의 시신이 머리에 그려졌다. 성문 앞에 걸려있을 상투머리가 떠올랐다. 이우암의 시신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이우암의 시신을 먼저 찾으러 다녀야 하지 않을까? 아니다. 샌님 이인안의 시신부터 찾아야 한다. 이우암의 시신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이우암의 몸 여기저기에 바늘로 쪼아 새겨놓은 별무늬를 떠올렸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언니에게 이인안의 몸에 문신을 새겨놓으라고 말을 해줄 것을 그랬다. 별림이는 가슴이 술렁거렸다. 어둠 속에서 눈빛으로 하얗게 열린 길이 보였다. 들판도 하얗고 하늘도 하얗고 강물도 사람의 얼굴과 입성들도 모두 하얀 세상이었다. 이인안과 이우암도 하얀 도포를 입은 채 너울너울 나비처럼 가고 있었다. 별림이도 그들과 함께 너울거리며 가고 싶었다. 목을 놓고 슬프게 노래하며 춤을 추며 가고 싶었다. 꼭두 새벽녘에 장영성 동문으로 갔다. 문루에는 이인한과 홍순서의 목이 걸려 있지 않았다. 천만석이 키 후리후리한 문지기에게 굽실거리면서 여기 걸어놨다는 두 접지의 목은 누가 어떻게 했답니까요? 하고 물었다. 그 문지기는 고개를 저었다. 맞은편에 땅딸막한 문지기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것은 못하게 물어? 우리 새님이기 때문에 그렇구먼요. 별림이가 그 땅딸막한 문지기 앞으로 나서며 통사정을 했다. 나으리 좋은 일 좀 하시고 극락에 가십시오. 누가 어디로 가지고 갔는지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처음에 고개를 양옆으로 젓던 후리후리한 문지기가 별림이의 미색을 흘끗 살피고 나서 원님 가족들, 강진에서 온 유생들, 민복은들이 앞다투어 가지고 갔소. 머리통을 콱콱 쪼아 가루로 만들어서 태웠다고 그럽디다. 남문 밖으로 가면서 물어보시오. 다들 알 것이오. 그거 불태운 자리. 하고 말했다. 그들은 남문 밖으로 나가는 길에 먼저 장대로 들어가서 목 없는 이인안의 동체를 찾았다. 보성댁 박씨는 오른쪽 다리에 바지가랑이를 걷어 올린 다음 허벅지 가운데에 있는 동그란 엽전 같은 흉터를 확인했다. 그 시신을 천만석의 바지개에 짐겨 놓고 남문으로 갔다.
산 모퉁이에 있는 움막집의 늙은 남정네가 50여 명의 남정네들이 와서 저지른 행각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하여 주었다. 저쪽 산 모퉁이 너덜강에서 그 지랄들을 쳤구먼요. 아이고 지긋지긋하요. 그 두 사람의 두상을 모두 도끼로 콱콱 쪼았소. 어떤 사람 하나는 반쯤 미쳐가지고 제 스승 원수를 갚는다고 귀를 물어 뜯어 씹어가지고 뱉었다고 하요. 그 사람만 미친 것이 아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들 미쳤더라고 하도요. 그 머리 둘을 도끼로 콱콱 쪼아서 장작불에다 태웠답디다. 그것 한 노린내 때문에 나는 어제 저녁밥을 한 숟가락도 못 먹었소. 너덜강 쪽으로 자드락길이 나 있었다. 너덜강 안쪽은 절벽이었다. 너덜강에는 산죽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그것들이 찬바람에 팔랑거리고 있었다. 너덜강 머리에 모닥불 피운 자리가 있었다. 보성댁 박씨는 그 모닥불의 제위에 엎어지더니 재들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그것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으며 몸부림을 쳤다. 저 대덕도 홍접주 머리하고 함께 태웠다고 하니까 반은 남겨두고 반만 가지고 갑시다요. 천만석이 말했다. 별림이가 재를 쓸어 모았다. 두 손으로 치맛자락 끝을 잡아 폭을 펼쳤다. 이인안의 모든 것을 자기의 치마폭 속에 담는다는 생각이 별림이의 가슴을 쓰라리게 했다. 보성댁 박씨가 별림이의 치마폭 펴 늘린 손을 밀어내고 자기의 치마폭을 펼쳤다. 천만석이 보성댁 박씨의 뜻을 알아차리고 별림이를 모닥불 피운 자리 밖으로 밀어냈다. 재를 긁어 모아서 보성댁 박씨의 치마폭 속에 담아주었다. 한 줌도 남기지 말고 다 긁어 담아라. 별무늬를 찾아서 햇살이 두꺼웠다. 두꺼운 그 햇살이 너울처럼 출렁거렸다. 별림이는 으스스 몸이 떨렸다. 침을 삼켰다. 구역질이 나는 것을 참았다. 동문 쪽 강변에서 고추알바람이 몰아쳐 왔다. 강물이 꽁꽁 얼어붙었다. 파상적으로 균열이 진 하얀 성애들이 바람결에 갈라진 햇살들을 쇠붙이처럼 날려보내곤 했다. 노마님 먼저 새님 시신만 모시고 가십시오. 별림이는 노마님 보성댁 박씨와 천만석을 떠밀었다. 저 혼자서도 그 사람 시신 넉넉히 찾아 수습해 갈 수 있구만요. 노블 하나 살랍니다요. 그 거대한 시신을 구태여 내덕도까지는 끌고 가고 어쩌고 할 것 뭐 있사옵니까요? 이 근처에 산자락 양지 바른 곳에다 묻어줘 보이죠. 보성댁 박씨가 그 일을 어떻게 연약한 여인네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하였지만 별림이는 기어이 고집을 부렸다. 보성댁 박씨는 별림이의 말을 따랐다. 별림이는 석대들 머리에 선 채 이인안의 시신을 짊어지고 가는 천만석과 뒤따라가는 노마님 보성댁 박씨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보성댁 박씨는 지체 높은 집안의 마나님답지 못하게 하얀 호치마만 입은 채 가슴에 양식 차루를 하나를 안고 갔다.
그녀가 안고 있는 것은 양식자루가 아니었다. 이인안의 머리 태운 채를 긁어모아 그녀의 치맛자락에 싸서 가슴에 안고 있는 것이었다. 별님이는 그들을 등지고 시체들 널려있는 장대를 향해 발을 옮기면서 간밤에 노마님 보성댁 박씨가 하던 말을 상기했다. 먹자. 먹어야 한다. 사는 이 한편, 죽은 이 한편이란다. 먹고 강건해야만이 그 천둥 벌거숭이 같은 놈의 시신을 수습해 갈 수 있다. 간밤에 노마님 보성댁 박씨는 무당들이 넋두리를 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고는 억지로 저녁밥을 먹었다. 왕사둥이 보리밥이었다. 짜다고 하기보다는 쓰다고 해야 알맞을 김치 한 가지를 놓고 저녁밥을 먹었다. 그것도 연남성 내외가 그들의 처한 입장을 가엾게 여기어 지어준 밥이었다. 보성댁 박씨는 한 입 넣은 밥알을 100여 번씩이나 씹어서 간신히 넘기곤 했다. 넘길 때마다 보성댁 박씨는 목을 길게 빼 늘렸다. 별님이는 그 밥을 먹다가 구역질을 했었다. 별님이는 보성댁 박씨의 옷자락이나 아버지 천만석의 손과 옷자락에서는 시신들의 피냄새와 시체의 살갗과 머리털 그을린 누린내가 나는 듯 싶었다. 씻는다고 시쳤지만 가시지 않았다. 측간으로 가서 먹은 것을 모두 토했다. 한 번 토하기 시작하자 계속해서 토악질이 이어졌다. 별님이는 아침밥도 한 입 떠 넘기지 못했다. 온몸이 허물어질 것 같았다. 입덧이 가실 때도 되었는데 너무 한다고 별님이는 울먹거리면서 산신할미를 원망했다. 별님이는 다리와 발이 천근이나 되는 것처럼 무거웠다. 사람들이 장바닥처럼 몰려들었다. 시체를 찾으러 몰려든 것이었다. 500~600명은 될 듯 싶었다. 별님이는 그 사람들 틈에 끼어 시체를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었다. 시체들은 모두 얼굴이 검붓거나 검푸르렀다. 그을려 있는 데다가 퉁퉁 부은 채 얼부풀어 있는 것이었다. 어차피 그 어느 누구의 시신도 그 얼굴이나 몸의 생김들이나 옷이나 신 따위들을 보고 판별할 수는 없었다. 흉터나 이빨 모양새나 몸의 기형을 기준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나가기 전에 어디다가 표라도 좀 해줄 것을. 장대여구에서 젊은 여인네가 시체 하나를 뒤집으면서 넋두리를 했다. 아가, 저고리 왼쪽 왼쪽 저 깃을 좀 잘 보아라. 시어머니인 듯한 늙은 여인네가 말했다. 내가 표를 하려고 저고리 깃 끄트머리 세모나게 잘라버렸더니라. 여기저기에서 자기의 피부치에 시신을 찾아낸 사람들이 땅을 치며 통곡을 했다. 별님이는 이우암의 시신을 찾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 이우암은 여느 사람들보다 덩치가 큰 것이었다. 그의 바른쪽 팔뚝과 종아리와 등에 별무늬를 새겨놓은 것이었다. 드디어 별님이는 강변 모래밭에 널려있는 시체들 속에서 이우암인 듯한 시신 하나를 발견했다.
타지담한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오른쪽 팔뚝을 보았다. 별무늬가 없었다. 그녀는 얼굴과 머리칼들이 흉측하게 그을려 있고 눈이 까 뒤집혀 있는 그 시신을 피해 몸을 돌렸다. 장대에 있는 덩치 큰 시신들을 다 살폈지만 이우암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시체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살폈다. 이우암의 어머니 장산댁과 형 이바우가 와 있지 않을까? 아하, 그렇다. 그들이 이미 시신을 찾아가 버린 모양이다. 그 순간 뒤통수를 치는 생각이 있었다. 이우암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형 바우가 민부군에 들어있다지 않는가. 별림이는 지옥마당 같은 장대를 등지고 자울제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가슴 속에 매장하는 시신. 이인안의 시신을 짊어진 천만석이 구름이 구림에 일문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개들이 숨 넘어가는 소리로 짖어댔다. 시신의 냄새를 맡은 것이었다. 보성댁 박씨는 일문뜸 자기네 집 부엌 건넌방에 이인안의 머리 없는 시신을 눕혔다. 누더기가 된 옷들을 벗기고 덕지덕지 엉기어 있는 흙과 모래를 털어냈다. 장롱 안에서 이인안이 장가갈 때 입은 두루마기와 명주 바지 저고리와 버선을 꺼냈다. 약숙을 물에 넣고 끓여왔다. 그 물로 목 떨어져 나가고 없는 아들의 시신을 씻었다. 푸르딩딩하게 얼푸른 시신에 저고리를 입히고 바지도 입혔다. 보성댁 박씨는 끙 하고 안간 힘을 쓰곤 했다. 그녀의 가슴은 앙당그러져 있었다. 너 이놈, 내 놈이 종놈의 아들임을 자처하고 천둥벌거숭이같이 날뛰다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 애미인들 어찌하겠느냐. 어차피 거지보다 못한 송장이 된 마당이니 두꺼운 송판으로 짠 널 속에다 들어가 묻히는 호강을 못하는 것을 너무 탓하지 말아라. 신들린 무당처럼 넋두리 하듯 말하고 나서 보성댁 박씨는 지기금지, 원희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하고 동학의 주문을 외웠다. 신중보도 이놈아, 이것이 바로 하늘님의 조화라더님. 종농 이갑동의 새끼 이난이 너 이놈아, 이것이 내 놈이 나한테 가져다 주겠다고 한 그 개벽 세상이더란 말이냐. 염을 마친 시신을 대발 위로 옮겼다. 목이 떨어져 나가고 없는 자리에는 보성댁 박씨가 치마폭에 쌓아안고 온 재를 놓았다. 천만석이 대발 속에 시신을 넣고 둘둘만 다음 새끼주로 얽은 것을 보면서 보성댁 박씨는 중얼거렸다. 그 말에 한숨과 울음이 섞여 있었다. 이놈아, 이렇게라도 해주는 것을 황송하게 여겨라. 날이 밝고 내 놈이 돌아왔다는 말을 들으면 알량한 신씨 문중 사람들이나 동구림, 윤씨, 이씨들이 너를 난도질하려고 들 것이다. 너를 문중산에 묻어놓은 것을 알면은
신씨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부관 잠시를 하려 들지도 모른다. 천만석이 바지개에다가 시신을 짊어지고 괭이와 가래를 그 위에 얹었다. 시신을 짊어지고 나서자 마을의 개들이 더 목청껏 지저댔다. 검은 구름장들 사이로 별들이 보였다. 보성댁 박씨는 개들이 지저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새까만 어둠들이 지저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저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를 찡긋거리기도 하고 입을 삐죽거리기도 하고 혓바닥을 널름 내밀며 비웃기도 하고 엉덩이를 흔들어대기도 하고 주먹총을 먹이기도 하고 곱사춤과 절름발이의 춤을 추어 보이기도 했다. 어둠은 이인한과 보성댁 박씨의 허위를 비웃고 욕하고 희롱하고 있었다. 아들 이인한과 어머니 박씨는 살아있는 동안 내내 줄다리기를 하여왔다. 나는 신경출의 아들이 아니오. 우리 집안에서 어느 날 문득 사라져버린 종 이갑동의 아들이오. 나는 양반 신경출의 아들로 살지 않고 종이었던 이갑동의 아들로 살아갈 것이오. 너 이놈 차라리 나를 죽이고 그렇게 해라. 이제 그들 사이의 줄다리기는 끝이 났다. 아들이 이긴 것인가? 어머니인 내가 이긴 것인가? 구림포로 넘어가는 잔등마루 서남쪽에 신시문중 산이 있었다. 아들의 시신을 제 아버지 신경출의 무덤 아래에다가 묻어줄 참이었다. 무덤을 덩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신씨들이 파헤쳐버릴 것이다. 묻은 다음에는 평평하게 땅을 고르고 떼장을 입히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스스로를 종 이갑동의 자식이라고 하고 신씨 성을 버리고 이씨 성을 이마에 묻히고 산 주제에 그 신씨 문중 사람들의 괄시를 서러워할 것은 없느니라. 아니, 서러워할 리는 없겠지. 하필이면 신씨 문중 산으로 끌고 가고 아버지도 아닌 사람의 무덤 밑에 묻으려 한다는 원망하느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살아있는 내 마음이다 이놈아. 결국은 내가 이겼다. 나는 진우, 진선이를 제 할아버지의 밑에 채워줄 것이다. 내 아버지 신경출에서 내 아들들에게로 건너가는 곳 한가운데에 내 놈이 누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보성댁 박씨는 그녀의 남편 신경출의 무덤 밑에 두 발을 모두고 섰다. 여기다가 묻어주어라. 천만석이 시신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괭이와 가래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땅이 얼어 있었으므로 괭이와 삽 끝에서 불이 번쩍거렸다. 천만석의 이마와 콧등에는 구슬땀이 흘렀다. 천만석은 자꾸 손바닥에 침을 뱉어 바르고 나서 괭이질을 하고 가래질을 했다. 천만석이 간신히 조그마한 구덩이 하나를 팠다. 그 구덩이의 시울을 조금씩 넓혀갔다. 박씨는 그가 파내고 찍어 갠 흙덩이를 들어다가 멀찍이 치웠다. 그 구덩이에서 샘물처럼 어둠이 솟고 있었다. 그것이 진한 먹물처럼 흘러서 주변의 등성이와 골짜기를 채웠다. 천만석은 지쳐 있었다. 읍에서 시신을 짊어지고 80리길을 달려와서 쉴 새도 없이 또 이렇게 언 땅을 파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허리를 펴고 소매를 잡아다가 땀을 훔치곤 했다. 그의 허벅다리 중간쯤까지가 구덩이 속에 묻혔다. 천만석의 거친 숨소리가 귓곁을 스칠 때마다 그녀는 가슴이 아리고 쓰라렸다. 드넓고 깊게 파면 무얼 할 것인가. 그녀는 서둘러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쟀다. 그만하면 되었다. 하고 보성댁 박씨가 말했다. 천만석이 지친 듯 주저앉아서 두 손으로 바닥을 고르고 돌멩이들을 주워 냈다. 부드러운 흙을 반반하게 골라 깔았다. 그가 구덩이 밖으로 나와서 칠성판으로 싼 시신을 들었다. 보성댁 박씨가 몸통 쪽을 맞들어 주었다. 시신을 구덩이 속에 바로 넣었다. 시신 위에 창호지를 덮었다. 그 창호지가 너무 얇은 듯 싶었다. 그녀는 집에서 새로 꺼내 입고 온 치마를 벗어서 시신의 아래쪽을 덮어주었다. 저고리를 벗어서 위쪽을 덮어주었다. 그녀는 속저고리 속치맛바람이 되었다. 아들 이인한을 잉태하던 때를 생각했다. 입덧을 하지 않았다. 배가 많이 부르지 않았다. 6달이 지나도록 주위 사람들은 그녀가 아기 뵌 사실을 알지 못했다. 치마와 저고리로 그놈의 시신을 덮어주고 나자 그놈의 홀령이 그녀의 가슴 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듯 싶어 푼더분해졌다. 그녀의 분신 하나가 그의 무덤 속에서 시신을 끌어안아주고 있는 듯 싶었다. 그가 가래로 흙을 떠다가 메우기 위하여 밖으로 나왔다. 박 씨는 메울 흙을 더듬었다. 돌멩이를 주워냈다. 돌멩이가 들어가면 어떻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떠랴. 바위덩이가 누른들 누를 줄 알랴. 돌멩이 때문에 아들이 불편해할 듯 싶다고 생각한 스스로를 웃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흙덩이를 부드럽게 으깨었다. 천만석이 흙 한 가래를 떠서 보성댁 박씨 앞에 내밀었다. 첫 가래의 흙을 보성댁 박씨에게 뿌리라는 것이었다. 보성댁 박씨가 그것을 받아들었다. 한 번은 머리를 가늠해 붓고 다음은 가슴을 가늠해 붓고 마지막으로 다리를 가늠해 부었다. 무덤 위를 평평하게 고르고 떼장을 입힌 다음 주변에 널려있는 돌멩이와 남은 흙을 눈에 띄지 않게 치우고 났을 때 앞산 위에 하늘이 번해졌다. 그녀의 가슴에 아들 이인한을 묻느라고 판 구덩이 하나가 깊고 넓게 패여 있었다. 그녀는 해가 뜨기 전에 독산포 갯마을에 있는 작은 며느리 달림이와 젖먹이인 작은 손자 진선이에게로 가고 싶었다. 구림포 갯마을에 숨겨놓은 큰며느리 월산댁과 큰손자 진우한테도 가고 싶었다. 그들을 끌어안아야 가슴속에 휑하게 뚫려있는 구덩이가 메워질 듯 싶었다. 독산포 갯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새빨간 해가 바다 끝의 안개 속에서 둥실 떠올랐다. 보성댁 박씨는 그 해를
멍히 바라보고 서 있었다. 아들의 얼굴이 거기에서 들솟고 있는 듯 싶었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아들 이난이 죽었다는 시각과 달림이 아기가 벼락치듯이 울어댔다는 시각을 어림해 보았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곤두섰다. 그 덩어리가 숨구멍을 막았다. 목줄이 뻣뻣해지고 숨이 막혔다. 달림이가 들어있는 움막 안으로 들어섰다. 아가, 나 물 한 그릇 떠주라. 보성댁 박씨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이렇게 말을 하고 등을 바람벽에 기댔다. 달림이가 황급하게 찬물 한 그릇을 떠왔다. 그것을 들이켜고 아랫목에 누운 아기를 들여다보았다. 아기는 자고 있었다. 그 아기가 조금 전에 떠오르는 해 같았다. 아기를 얼싸안고 아기의 볼에 얼굴을 비벼댔다. 우리 아기가 언제 울었다고 했냐? 언제? 그때가 땅거미 내릴 무렵이었지야. 아이고, 바로 그때 이놈이 그렇게 울어댔구나. 아이고, 아이고. 보성댁 박씨는 가슴뼈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숨이 막혔다. 아기가 벼락치듯이 첫울음을 울었다는 시각과 아들 이인환이 칼을 맞고 죽은 시각이 같은 시각이라고 생각됐다. 그때였구나. 아이고, 그때가 그때였어. 보성댁 박씨는 아기를 으스러지게 끌어안으면서 모로 쓰러졌다. 아기가 잠에서 깨어났고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보성댁 박씨는 아기를 더 힘주어 끌어안았다.